네, 문재인 대통령의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방중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외교적 과제까지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방중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양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그 평가에 따르면 양국 간의 어떤 신뢰의 회복에 토대를 쌓았고 또 경제 보복, 중단 조치 등의 어떤 성과로 이어졌다는 긍정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방금 말씀하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TV에서 이제 네네. 그 청와대 설명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서의 성과는 사실 어떤 점에서 이 명분이라든지 실리 예. 그리고 내용과 형식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상 그 조금 빛이 바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조금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청와대 설명대로 이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면은 막 국민들도 이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갖게 됩니다. 네. 봉 박사님은 어떻게 청와대 측에서 일단 뭐 이번 그 방중에 대해서 역지사지다, 뭐 관왕지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봉 박사님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국빈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많은 꼭 가야 했었는가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저기 청와대에서는 지금 방중 성과가 있다고 조목조목 뭐 반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이번에 국빈 방문은 실패작이었다. 굉장히 준비가 소홀했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구차하게 들리는 이런 변명을 그것도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나서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안보 정책을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솔직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옳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정상이 4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의미는 있지만 원론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북핵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안의 가장 이번에 이제 큰 과제가 또 성과가 사실은 지금 점정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얼마만큼 이끌어낼 것인가 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 과제가 하나였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가기 전에도 발표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5월달에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분야 중에서 막 경제 분야는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이게 상생의 어떤 것이 되고 있지만은 그 외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떤 그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뭐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네. 막 기대만큼 제가 볼 때 방금 우리 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성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우선 좀 제가 신중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중국 측의 어떤 협조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 한국과 중국 그다음에 뭐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 전 세계가 함께 지금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어떤 견인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제가 볼 때 가시적인 어떤 점이 없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가지 지금 그 원칙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네 가지 원칙 중에서 세 가지는 사실은 중국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내용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을 반대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소위 말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 해결을 한다 하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은 중국 사람들이 뭐 공식 사석 무슨 회의라든지 하면 항상 꺼냈던 기존의 스탠스와는 크게 다르지 기존의 않은. 스탠스하고 똑같은 건데 단지 그 이번에 이제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꺼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 행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우리 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일 앞에 내세워서 네. 미국에 대한 어떤 반대 모양을 가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좋은 점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조금 껄끄러우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 향후 우리 외교 또 청와대 쪽에서 이런 그 한중 간의 이런 네 가지 원칙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설명을 해서 지금 이 소위 이 대북 제재 국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봉 박사님은 앞서서 말씀했을 때도 이제 좀 약간 비판적인 말씀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 평을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드가 어쨌든 한중 관계의 가장 그 경세가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까 가장 그 궁금한 점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의 발언 수위가 낮았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이것도 성과 일환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근데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굳이 내린다면은 예. 앞으로도 모든 것에 대해서 굳이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 수준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는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그러다가 한국의 외교 입지가 축소되고 안보 이익이 계속 훼손되더라도 청와대는 계속 긍정적인 평가만 한다면 곤란한 것이죠. 사드 문제가 이번에 예. 방중을 통해서 드디어 확실히 해소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 피해를 또 언급하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강경화 장관이 이제 산불 입장을 국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청와대에서 그때 사드 문제는 드디어 봉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에 양국이 서로 입장을 확인하였고요. 예. 그렇다면 사드 문제는 그때까지 그 방중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 진전이 없었던 게 아닌가. 적어도 중국 측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민에게 솔직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사드 문제가 봉인이 안 됐는데 봉인됐다고 계속 주장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이번에 그 실질적으로 사드 문제가 정말 봉인이 되었다 아니면 해결이 되었다고 중국 측에서 입장 확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중 성과가 과연 있는가?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장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지도부가 어쨌든 문 대통령 만나면서 잇따라 어떤 사드를 언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런 그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사드 문제가 사실상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됐다고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 쪽의 설명인데 예. 저도 뭐 기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뭐 이것도 중국과 이 우리 청와대 쪽의 공동 발표가 아니고 청와대의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 내용을 보면은 시 주석이 한 말씀은 사드 문제는 한국이 적절히 해주기를 바란다. 희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미래형이지 지금 완전히 이걸로서 봉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리커창 총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것을 확대 해석하니까 그런 뭐 소위 말해서 희망적인 사고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중국의 민낯을 지금 거의 한 17개월 가까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제가 볼 때 장밋빛 해석은 좀 경계해야 될까요? 장밋빛 해석 그다음에 과도한 기대 너무 희망적인 것보다는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드도 아직까지 우리로 봐서도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아직도 환경평가도 제대로 사실 끝나지도 않고 우선 북한의 미사일을 쏘니까 대통령께서 급하게 지금 임시 사실은 설치한 그 상태인데 그러면 이걸 완전히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에 관해서는 이것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괜히 청와대에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이제 모멘텀을 만들었으니 이 모멘텀을 잘 유지해서 더 이상의 우리 국민이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정도 얘기를 해야지 이걸로서 사드 봉인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것은 뭐 성과도 있었지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방중 성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순방 기간 내내 좀 홀대론 그리고 또 한국 기자 폭행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이러면서 양국 여론이 좀 악화하면서 이 부분이 좀 해결 과제로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국빈 방문을 해서 오히려 한중 간에 풀어야 될 숙제가 더 생긴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한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까 실장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중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았죠. 과연 중국이란 시스템과 한국이란 시스템이 같이 운명 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운명 공동체 수준으로 같이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이번에 이러한 일을 본 후에 네.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교 정책도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지 순풍을 달 텐데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감정이 확산이 된다면은 정부가 아무리 한중 관계를 개선해서 남북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고 싶다 그래도 국민적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떤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한 좀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겠고요. 자, 끝으로 이제 북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정일 사망 6주기 추모 분위기 조성에 좀 나선 모습인데요. 노동신문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이 금수산 태양 궁전을 참배했다고 하는데 일단 김정일 6주기가 뭐 북한에게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김정일은 어쨌든 뭐 이 김정은으로 봐서는 그 유운을 이어받았고 그렇죠. 또 김정일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아버지한테 이를테면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이제 주민들로부터 충성심을 또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6주기에 대한 이런 것들은 뭐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모습을 보여가면서 추모 분위기를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끌지 않겠는가. 내부 체제를 좀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도 이제 또 3대 세습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김정은으로 봐서는 아버지 김정일의 6주기 추도식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북한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부 체제 결속인데 이번 추모 행사에서 뭐 화성 15형 개발자들에 대한 파격 대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예.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 뭐 지켜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왜 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 영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훈, 핵무기를 완성하라는 그 김정일의 유훈을 완성하는 그런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이제 과정을 계속 밟아갈 것 같습니다. 내부 예. 결속용으로 볼 때는 이제 김원홍과 황명서 숙청 등 볼 때는 이제 자기의 권력 기반을 공고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완성함으로써 결국엔 병진 정책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는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우발적인 충돌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중국의 도움도 요청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예. 근데 폭탄은 중국에서 쏘는 것이 아니거든요. 폭탄은 미국과 북한과 관련됐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얼마나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박근혜 정부 때도 2015년 9월 3일 반일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서방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천안문 광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받지를 않았죠. 비슷한 우리만 희망적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네. 이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